저는 그 집에서 12해를 일한 가사도우미입니다. 늘 조용히 걸레를 빨고 밤에는 쓰레기 봉투를 묶고 새벽엔 손끝이 갈라져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뒤에서 쿵 하고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활끝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활 어디서 났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도둑이 되었고 협박범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어붙은 건 제 연주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 그가 평생 숨겨온 피의 약속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남의 집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계단마다 다른 향이 나는 방향제,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관리인의 발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늘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바쁨의 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나이를 속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힘들다고 잘라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손목이 약해지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쓸모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부서뜨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끝을 단단히 묶어야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재벌 회장은 드물게 집에 왔습니다. 오면 늘 서재로 들어갔고 서재 문은 안쪽에서 잠겼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안 어딘가에서 아주 잠깐씩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피아노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닌 사람 목처럼 떨리는 현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먼지처럼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작은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문이 열리는 방이었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닦을 때마다 손잡이에 남은 차가운 금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려 해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 더 많이 상상하게 되니까요. 집안 사람들 중 가장 저를 날카롭게 보는 사람은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유리컵을 닦다가 물방울 하나를 남기면 그 집 며느리는 그 물방울을 제 존재의 증거처럼 들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자국 보이죠?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닦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더 쉽게 꺼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송하다고 말하면 상황이 빨리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 마음이 옳냐 그르냐는 그 집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늘 저를 지나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그냥 오래 계신 분이지? 오래 있으면 뭐해? 오래 있으면 더 잘해야지. 그 말은 제 가슴에 오래 박혔습니다. 오래 있으면 더 잘해야지. 오래 살아도 더 잘해야지. 늙으면 더 조용해야지. 그런 말들이 제 인생을 규정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잃어버린 무언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웠다기보다 살았습니다. 활을 켜면 숨이 쉬어졌고 현이 울리면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아니라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악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만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까지 손끝으로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집 음악실 문 앞에서
저는 자꾸만 그 시간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집안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축하였지만 실제로는 가문 안의 자리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케이크보다 눈빛을 더 많이 나눴습니다. 축하보다 계산이 많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은식기를 닦았습니다. 은식기는 닦을수록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제 얼굴이 그 집의 빛과 섞여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낮 음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행사 때 연주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안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벽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인의 옆모습이 조그맣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일부러 초점이 흐린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숨기고 싶은 흔적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유리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먼지를 닦다가 유리 너머로 낡은 바이올린 활을 보았습니다. 활 손잡이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 흠집은 제 기억 속 어딘가의 흠집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확인하면 끝날 것 같지만 확인하면 더 깊이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 준비가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음악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향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러도 마음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했거나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장 앞에 섰습니다. 열쇠는 옆 서랍에 있었습니다. 마치 열어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활을 꺼냈습니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삶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유리장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고 내려놓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활을 켰습니다. 첫 음이 울리자 제 가슴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떨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쿵! 회장이었습니다. 문틀을 잡은 채로 주저앉듯 넘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활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소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들킨 것이 아니라 이 집이 끝까지 숨겨온 진실이 제 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과거를 건드려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일 없던 어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제가 스스로 알고 있던 제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붙잡힌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그칠 때의 손이 아니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조금도 안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제 손목을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이 숨겨온 무언가가 제 앞에서 완전히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합시다. 그 말은 제안을 가장한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런 뜻 없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피한 채 유리장 쪽으로 다가가 바이올린과 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를 다시 봉인하듯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가슴 한쪽을 콕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에는 다시 들어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숨기고 있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장은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소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보다 더 무서운 당연한 전제처럼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뒤에서 세상이 차단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12회를 일했지만 그날처럼 복도가 길고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두려워한 것은 제가 바이올린을 켰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한 것은 그 소리가 다시 살아나 과거를 불러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저는 이미 조심해야 할 사람,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그 침묵은 집안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제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손끝에는 활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있던 작은 흠집, 그 다른 모서리는 제 기억 속 어느 장면과 분명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집의 과거와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 활이 이 집에 있었는지, 왜 회장은 가족들 앞에서도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지, 저는 결국 짐을 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이 제 삶을 건드린 이상, 저 역시 이 집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식사는 제때 나왔고 바닥은 늘 반짝였으며 정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질서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잠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은 여전히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마치 그날 밤의 음악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안전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되기 전에 준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리인이 저를 부엌이 아닌 응접실로 부르러 왔습니다. 응접실은 이 집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만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는 그 집 며느리와 그 집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편안함을 허락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준비라도 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머니를 위한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단지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리 비용입니다. 그 말은 제 귀에 잠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도 이제 쉬셔야죠. 이 집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쉬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나가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받아야 합니까? 모르시겠어요? 그 짧은 웃음에는 제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실에 들어간 일,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 그런 건 이 집에선 없었던 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족에게 모든 것을 넘긴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셔야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괜히 오해가 생기면 아주머니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CCTV도 있고 증인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의 제 위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부딪히듯 지나갔고 누군가는 제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괜히 말 섞이지 말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보다 입장이 먼저 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 입을 닫는 값, 존재를 지우는 값.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회장은 그날 그렇게 얼어붙었는지, 왜 그 화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이 집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까지 서둘러 내보내려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열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돈으로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는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음악실의 공기와 회장의 떨리던 손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날의 소리는 제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이 저를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집안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창고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청소 동선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회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돕는 사람으로 제가 불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먼지 섞인 공기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상자마다 날짜도 설명도 없는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관리인이 형식적인 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쪽 상자들은 손대지 마세요. 저쪽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오히려 손대지 말라는 쪽으로 시선이 끌렸습니다. 사람은 금지된 것 앞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던 중 제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닿았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봄 음악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소리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저는 상자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뚜껑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는 낡은 악보 묶음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회장과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초점이 흐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 그날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은 제가 그날 음악실에서 켰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창고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셨군요. 회장님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켠 그 소리. 그 소리는 이 사람이 남긴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세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신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도망치며 살아온 한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바이올린을 켠 순간 이 집이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시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저의 과거 또한 피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날 창고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 진실이 어디로 향하든 저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계산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래전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혼잣말처럼 이어졌습니다. 공시 일정이 아닌 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였지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너무 오래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주를 맡았지요. 연주가 끝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사고, 그 단어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장치가 무너졌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란 책임질 수 없는 사고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모두 폐기되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은 한 사람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연주자의 부주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어디에서도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날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제 언니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언니는 사고 이후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제가 켠 그 소리는 그날 사고가 나기 직전에 언니가 연주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이유, 제 손목을 붙잡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던 이유, 그는 증거를 본 것이 아니라 기억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고를 묻었지만 소리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언니는 2번 지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진실이 제대로 불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이 이 집의 끝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다시 잠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한 평온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은 창고에서 나온 뒤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몰아붙이지도 노골적으로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시는 비난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금세 지치지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아예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은 동선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식탁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정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겉모습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섞지 않은 얼굴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뜻입니다. 이 집을 떠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두신 겁니다. 서류에는 퇴직금과 별도의 보상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평생 벌어본 것보다 컸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조용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도 그날의 사고도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남은 생은 조금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이 아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언니의 물건이 들어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대로였습니다. 흠집 난 손잡이도 다른 현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늘 말했습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못해. 사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도 소리는 결국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회장은 사고를 묻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소리만은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언니의 인생이었고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음악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잡이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열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처음으로 제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평온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오래 묻혀있던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낼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누군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회장을 다시 만난 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빛은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의자를 깊게 차지하지 않았고 서류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늙어 보였습니다. 권력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처음으로 듣는 완전한 패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잃게 될지, 그 선택이 이 집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집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언니의 이름이 적힌 작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누군가의 잘못으로만 정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주자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 악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사과인지 속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기사 하나가 신문 구석에 실렸습니다. 과거 재벌가 비공식 행사 중 발생한 사고와 그 사고가 잘못 정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제목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는 작게나마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12해 동안 지켜왔던 동선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억만 가득했습니다. 새로 얻은 작은 집에서 저는 다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도 숨기듯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활을 켰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소리였고 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는 약자였는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조용히 잊고 사는 삶과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삶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